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하자, 또 정책 토론하자 이런 걸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이후 처음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하는데요. 관련된 걸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 말고 방역지원금이라고 해서 내년 초에 지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 방역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씩 해서 내년 초에는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각 진영이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건데 5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고, 정부는 또 두 쪽 제안 모두 지금은 어렵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상황 쩐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는 고속도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도도 필요하고 직진으로 가기 어려우면 둘러서 애들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면 방역지원금까지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납부 유예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을 지금 도입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적 동의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할 때는 정치적 명분,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같이 있어야 그래도 정책 효과, 효용성이라는 게 나타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만큼의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본래의 취지하고도 잘 맞지 않고 근데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딸려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거 지원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의 갑자기 뜬금없이 50조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손실보상, 피해보상 50조 하겠다는 것은 더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13조 주겠다고 하니까 13조 받고 50조 더, 무슨 정치가 도박도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최소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을 때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기본 철학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명분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선별 지원을 얘기해왔고 국채 발행 반대해왔고 재정 걱정 계속해왔잖아요.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도 계속 재정 걱정하면서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는 재정 걱정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손실보상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50조 지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50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내년에 추경 해가 편성해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50조 조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더 정치적 명분이 없다. 근데 그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50조 원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논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 일종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건 토론이 안 되는 그냥 정치적 논쟁으로 가서 결국 정치적 논쟁을 오염시켜서 아무런 효과를 못 걷게 만드는, 그냥 저쪽에서 한 카드 들고 나오니까 나도 카드 하나 들고 나간다. 이런 식의 태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하진 않겠죠, 다들.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지급이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두 양측 다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선을 앞두고 이건 표심 때문에 이런 건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60%가 반대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데도 국민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뭐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은 바꾸지만 어쨌든 6차 재난지원금을 하는 건데 이게 좀 그 느닷없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게 지난 10월 31일이었나요? 저기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농구 생활체육 그 모임 가서 예. 그 이후에 기자들하고 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줬었어야 되는데 좀 적게 지급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지급한 걸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해줘야 될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후보가 한 얘기 때문에 이제 막 당에서 뭐 국회에서 계속 이걸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원은 없고 그러니까 아까 그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대로 아니 세금을 정상적으로 이번 12월까지 걷어야 되는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그 초과 어떤 세금 부분을 내년으로 해갖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세금 때문에 어려운 뭐 저소득층이나 뭐 자영업자 이런 있으니까 이거를 세금을 유예하자 이런 경우는 갖고 있었어도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세금을 내년에 올해 그것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뭐 지방 교부세라든가 국채 상환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년으로 전환한다. 이건 사실 듣도 보다는 못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네. 굉장히 편법적인 건데 국회가 이런 예산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국회가 오히려 이런 거를 그 후보가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경로를 만들어서 편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럼 앞으로 국정 운영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예산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과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걸 따르기 위해서 각종으로 법으로 그걸 모든 걸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정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하려고 한다면 내년 예산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가서 또 별도로 추경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때 네. 그 상황을 봐서 저는 이걸 세금 유예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동일하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의 50조 문제도 손실보상 문제도 저는 이제 모순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모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관된 논리는 뭐냐면 결국 지금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재정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써야 될 돈이 있다면 쓰자.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손실보상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는 꼭 필요한 걸 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데 문제는 그 50조라는 그 규모가 적정하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 예산 편성권은 뭐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에 있지만 국회에서 승인해야 되는데 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거 승인해줄 리가 좀 만무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제기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좀 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좀 다듬어서 1호 공약, 2호 공약으로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조 원 뭐 재난지원금 아니면 손실보상금 지원을 한다고 하면 후보가 최소한 그 50조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 상을 구하고 이 카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조차도 몰라요.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뒤에 뒷수습하느라고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뒤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논의를 하다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경 편성해가지고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생각도 하지 않고 후보가 이렇게 큰 카드를 던지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50조 원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번에 손실보상금 지급한 게 2조 4천억이에요. 자영업단체에서 요구했던 손실보상금이 20조예요. 근데 50조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영업단체에서 손실보상 해달라는 것도 20조인데 50조 지원하겠다는 게 도대체 어느 계산을 통해서 50조가 나왔냐는 거예요. 나와도 어느 계산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좀 제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더 큰 금액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결국은 논쟁이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아, 민주당이 이렇게 준다고 하니 우린 더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미지밖에 안 남는 일종의 선거 전략상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은 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쟁을 좀 토론으로 끌고 가고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토론 자체가 안 되는 카드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던지는 카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정말 시급하고 이렇게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가 2조 4천억 손실보상금 얘기할 때 국민의힘도 거기에 더 얘기를 보탰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지금도 이게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민주당하고 논의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저도 앞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 방역지원금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다. 대선 전까지 이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걸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의 안 하면서 마치 대선 공약인 것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양당이 이렇게 시급하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이번에 정부에서 뭐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책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예. 그 제가 조금만 보완을 네.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확한 50조라는 건 이제 초저리 대출을 이제 보증해서 5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도가 한 2조 있고 그래서 실제로 손실 보상 용도는 43조고요. 예. 이 43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차원에서 그 현재 영업 제한 업종들 그다음에 영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 속에서 곤란을 겪었던 부분들을 지수와 등급화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최대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장하는 거로 해서 그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우리가 지금 그 영업장들이 완전히 거의 뭐 그 열지 못했던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50조로도 좀 부족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줄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국가 재정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의 문제인데 예. 그것을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 측에서는 결국 이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추가 이제 세원 발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막연하죠. 그 부분이 막연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400조를 부채를 증가시켰는데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정치적인 발언일 수는 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좀 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공약화해서 국민에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관훈 토론회 참석 현장 화면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는 부인의 낙상 사고로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어제 행보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혼났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정치인의 배우자는 정치인과 같잖아요. 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뭐 지난 이제 대선 때 유쾌한 정숙 씨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는 호남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유쾌한 정숙 씨가 가서 매주 가서 목욕탕에서 때밀어드리고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서서히 얻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영부인이 될 사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갑자기 쓰러져서 뭐 열상이 먹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후보가 하루 정도 일정을 비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은 하다 보면 뭐 네. 막 하겠다고 생각하면 뭐 많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굳이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도 혼날 것 같아서요. 예. 다 네. 누구나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부상 소식으로 후보들의 배우자들 행보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경우 또 각각의 배우자가 받았던 의혹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배우자들의 어떤 지원 행보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대선 때 보면 이제 배우자들이 그 활동력을 굉장히 높인 후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서울시장이었지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배우자가 거의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안 보였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배우자가 안 계셨고 네. 그래서 뭐 배우자가 그렇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어서 국정 운영의 일부라도 동반자적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도지사라든가 국회의원의 이제 그 배우자들은 거의 남편만 당선시키고 나서는 거의 개입을 못 하거든요. 개입하면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지만 네. 이 대통령의 영부인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이제 그 신분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나와서 활동해야 된다고 보고 예. 이제 김건희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전혀 이제 언론 노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등장이 굉장히 관심 있을 거고 근데 아마도 이제 어떤 이제 언론에 이제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뭐 논문 문제라든가 또 뭐 허위 뭐 경력 했다든가 또 뭐 코바나 컨텐츠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집중적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준비가 되어야 이제 그 국민 앞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봉사하는 현장 또 어려움이 많고 소외된 어떤 사회적 약자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돌보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로키 전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을 한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 광주를 찾겠다 했는데 그걸 미루고요. 오늘 오후에 광주를 갑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일은 봉하 마을까지 갔다 오겠다. 물론 사과를 하러 가는 거겠지만 그러면 많은 이런 그 전에 했던 발언들이 많이 잦아들까요? 사람들의 광주 사람들의 마음이요? 저는 그렇게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광주에 있는 한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2차 가지 말라고. 오는 것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사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사과하겠다고 가가지고 억지로 사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사과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도 사과할 수 있었고. 근데 사과 잘 안 하잖아요. 또 사과하는 과정에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계속 했기 때문에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더 상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가가지고 광주 한번 방문한다고 그 마음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5월 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시위를 생각하다가 차마 시위는 하기 어려우니 예. 우리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 의사는 표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야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이런 정치적 효과가 금방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광주를 가서 사과해야 될 정치적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런 차원의 이상 넘어가는 어떤 사과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예. 오히려 전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열성적인 지지자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결국 이제 당심하고 민심하고 엇갈릴 정도로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당심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호남에서 이 정도 사과했는데 안 받아들여줘? 라고 하면 호남이 고립되는 듯한 느낌이 받게 될까 봐 오히려 더 저는 걱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상처낸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뭔가 그걸 흔쾌히 안 받아들여지는 안 받아들여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까 봐 그게 오히려 전 더 걱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질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도록 광주를 방문하더라도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막 1박 2일 일정 동안에 봉하마을도 간다고 하잖아요. 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한 번의 행동으로 중도 확장이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중도 확장의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정말 받아들여질 정도가 될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과를 하러 가는 거고 마음을 상하게 한 거는 사실이고 그럼 어느 정도의 사과를 해야 될까요? 뭐 그 사과를 받을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네. 그 수위까지 있겠습니까?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면 그게 뭐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혹은 뭐 구테타를 무슨 칭송했다든가 이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강하게 그 비판을 계속 해왔고 근데 이제 사람을 이제 적조적소에 쓰겠다. 사실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 걱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모르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잘 모르더라도 오히려 사람을 잘 쓰면 되지 않겠냐를 얘기하다가 이제 전두환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버린 건데 예. 저는 뭐 노태우 대통령 얼마 전에 서거했었지만 그때도 빛과 그림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도 그런 사과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장까지 했던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올해 뭐 새누리당이든 전에 이제 신한국당 시절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그 광주 전남의 그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한 7% 정도밖에 광주에서 득표를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8%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광주 전남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을 못 열고 계시고 그거는 이제 뭔가 애를 쓰다가도 그 이상한 발언들 한마디씩 나오면서 이렇게 네. 계속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뭐 지속적인 사과를 하고 예. 용서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광주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다 모든 지역을 품어야 되니까 적극적 노력과 행보를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 리얼미터에서 8일에서 9일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내용이 오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분석을 한다고 봤을 때 아직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데 그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좀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구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동안에 사실 좀 기다려왔던 그런 표심도 좀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 표심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가 썩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후보 자체의 어떤 차별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구도가 딱 만들어졌을 때 처음 나오는 표심은 정권 심판 아니면 정권 교체 이런 쪽의 여론들이 그 어떤 마음들이 더 많이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뺀 나머지 후보들 지지율을 합하면 대략 정권 교체 여론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표심이 이번에 더 많이 작동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 가면 후보가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차별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런 마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지금과 같은 어떤 지지율보다는 지지율이 예. 조금 더 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비슷해지는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 분석해 주신다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컨벤션 효과는 확실히 얻었고 지금 뭐 많이 17%까지 이긴 결론도 결과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봤는데 저는 조정 국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조정 국면을 대비해서 후보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